목요일 시도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그리고 그 보좌진들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 등 1,200명이 모여서 국회에 모여서 야당 탄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에도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는데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당사 침탈 야당 탄압 윤석열 정의는 규탄한다. 한 대표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속이고 억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와 국민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역사의 퇴행을 막읍시다. 지난 24일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이후에 단일 대우로 민주당이 뭉치는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표가 되겠다고 출마했을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방어막을 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작업이다. 이런 말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때 우려했던 일들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좀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 그런 우려들이 지금 현실로 되고 보여지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 정상적인 야당 기능,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표 1인의 이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 네. 지금이 특히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국회가 가장 바빠야 될 이 시기에 1,200명 현역 의원 포함해서 당협위원장들까지 해서 보좌진들까지 1,200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 물론 검찰 수사에 반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과연 이렇게 당을 의원들까지 보좌진들까지 다 동원해서 투쟁에 나설 일이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무슨 거창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거나 입법 투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인 비리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전 당이 다 뭉쳐서 투쟁할 일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도 많은 평론가들, 뭐 정치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걸 노리고 아마 당대표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좀 적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보면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 여론조사까지 포함했을 때 이재명 당대표를 77.77%로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앞으로 위기가 올 것이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냐? 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당심이었고 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이 됐던 거고 지금의 이제 상황을 규정할 필요가 있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한 5개월 지난 시점에서 네. 과연 무엇을 하냐.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은 없고 결국 전 정권을 표적을 삼았고 현 민주당의 당대표를 표적 삼아서 표적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까지 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결국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한 20% 초반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네. 야당을 분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삼았을 경우에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국정의 반전을 노리는 카드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지방선거 기간 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한번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요. 대선 기간에서는 선거에서 패하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말을 했었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불체포 특권 100%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저보고 방탄국회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너무 과하다. 네. 특권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아니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에 100% 동의한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들으셨죠? 본인에게 맞춰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마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종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장을 보면 정치적인 워딩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워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치인을 평가를 할 때 가장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떠나서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굽히지 않는 모습.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자신한테 불리한 걸 스스로 받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유권자나 국민이 알아주겠지 하고 그런 철학을 끝까지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 불리한 것을 언제나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도 나오고 당대표에도 나오고 하는 때 그 논리를 보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공익 그러니까 공공성 내지는 당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공성과 반대로 말씀하시는 게 많이 느껴져요. 사실 자신이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오게 하고 또 자신이 이번 기회는 좀 뭐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원래 그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어떤 행보였는데 거꾸로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책임감을 뭐 해야 된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이익, 즉 자신이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역시 이 지금 표현도 불체포 특권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걸 완전히 가정을 하고 그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는 말과 지금 나의 행동은 전혀 그 상반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상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그 불체포 특권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검찰의 뭐 일방적인 뭐 강제 수사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죠. 만일의 상황,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 이런 거에 대비한 플랜이 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당 대표는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와야 하죠. 있으니까요. 김지진 변호사님, 일단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겠다, 일종의 국회의원의 특권을 활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강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이 최종적인 종착역이 이제 이재명 대표로 보이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강제 수사가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올 경우에 불체포 특권을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불체포 특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본인이 이 뭐 소환 조사 같은 거에 불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이 대표의 말이나 그 주변의 말을 보면 일단 소환을 뭐 피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 자체는요. 원래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익을 이 부정하게 배분했다라는 배임 혐의 그리고 이 돈을 받았다는 최종 종착지도 유동규 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 출입 기자분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기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하던데 재판 이야기를 하던데 그때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줄 알았지만 어쨌든 증거가 탄탄하더라. 공판 과정을 봤을 땐 반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공소유지가 과연 부원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예, 일단 이 유동규 씨 재판과 관련해서 대장동 1단과 관련한 재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공소유지가 어려운 이런 국면에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수사 과정에는 이재명 대표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부정하게 설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돈의 최종 기착지가 이재명이다라는 완전히 전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수사 그렇다면 굉장히 탄탄한가? 지금 일단 김용 씨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마디만 제가 네네. 하면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뇌물죄나 어떤 개인의 비위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사는 아니고 주영군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결국엔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단계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정치자금법은 결국에는 이제 그 정치자금을 이제 법률에 어긋나게 받은 이런 최종적으로 누가 이거를 사용했냐 이 사용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뇌물죄나 이런 선에서 자르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 않았나. 이제 김 변호사가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이 수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이란 말이에요. 특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혜 의혹을 조사할 때. 근데 그동안 그렇게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나온 게 없잖아요. 나온 게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 특혜를 받은 사람은 50억 클럽 아니겠어요? 50억 받은 사람. 이 돈의 흐름을 조사를 하지 않고 그런 거 하니까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유동규의 진술을 하나로 가지고 선거 자금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수사의 방향이 바뀐 거죠. 특혜는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원래 본류에서 벗어나서 지류로 갔는데 지류가 선거 자금으로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는 왜 조사를 안 합니까? 특혜 왜 받은 특혜를 사람들. 조사 안 합니까? 지금 받고 있잖아요. 50억. 지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아니 곽상도 전 의원 재판 받고 있잖아요.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언제 검찰을 보시고 우리나라 자꾸 제대로라고 검찰의 말씀하세요? 조사가 50억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당장 수사해가지고 그것들 다 이루어지지. 지금까지 곽상도 이 사람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누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주 의원께서 굉장히 좀 말씀을 과하시게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사라는 게 그렇잖아. 특혜 관련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대장동 그 일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왔었던 뭐 이익이라고 추정되는 금원이 네. 결국은 정치 자금으로 사용이 됐느냐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방어하시면 되지 자꾸 다른 수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본류로 저희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정치자금법을 사용하는 최종 종착지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일단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방탄 국회를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공당임을 부정하는 민주당 169라는 의석수가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이재명만 외치고 있습니다.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자,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의 비판 목소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불법 선거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단에 현근택 변호사가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 변호사가 이제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 현재 김 부원장과 함께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또 맡고 있는 그런 인물이어서 김용 부원장과도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를 봤더니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현근택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의 검찰 수사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일치한다,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국 장관이나 혹은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 특히나 억울하게 지금 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 때문에 피해를 본 죄송합니다. 정치인이다라는 그런 그 상징성 등으로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하게 간다는 건 즉 촛불로 연결돼서 그때 네. 지금 서초동 집회 같은 그게 바로 또 연상이 되고요. 추미애 장관 역시 그런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데 듣는 분들은 또 다른 것도 연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라는 게 어차피 굉장히 억울하게 여겨졌던 진영의 지지자들에게는 억울하게 여겨졌겠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이 정경심 네. 이 교수 같은 경우 1심에서 이미 다 그 인정이 됐고 상당히 좀
그 대법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는 어떤 분위기거든요.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근택 변호사가 여기에 적합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물론 정치자금법 같은 흐름이 있지만 보다 더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게 정치에 자꾸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하는 그런 변호사, 물론 현 변호사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현 변호사 분명히 능력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 김용 부원장에게 과연 진짜 절실한 사람은 그래도 검사 출신 뭐 변호사라든지 또는 이런 자금과 관련돼서 보다 더 전문적인 어떤 분들이 투여되는 게 물론 현근택 변호사도 전문적이긴 하겠지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뭐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좀 가르는 듯한 발언을 네네, 그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현근택 변호사도 뭐 어떤 그 민주당 진영에서의 어떤 법리 해석과 여러 가지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마 김용 부원장을 변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현근택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조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을 언급해서 그 의미를 좀 저희가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던 겁니다. 자, 저희가 이재명 대표 측근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검찰 수사 상황들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짚어보겠고요. 그 전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그 새벽 술자리 의혹 파장부터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4일에 있었던 그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자,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가짜뉴스에 만들기에 협업했다. 살 길은 바로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뿐이다라고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보가 사실이라면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의 각본을 제작하고 아마 연출한 주범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싹싹 비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미 본인이 협업했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아마 김의겸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지금 바짝 쫄아 있는 것 같다, 겁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수하고 뭐 싹싹 비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좀 신중했어야 한다. 다소 좀 설익은 이야기를 너무 섣부르게 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한동훈 우리 법무부 장관은 그 뭐라고 할까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나. 김의겸 의원한테도 얘기해 보셨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확인이 되지 않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지금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인 장경태 의원은 어제 최고위에서 그 더 탐사가 보도한 그 녹취록을 또 틀었다고 합니다. 김의겸 의원을 옹호한 거겠죠. 그리고 박찬대 의원 역시 TF팀, 전담팀까지 구성하자는 그런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과할 정도로 화를 내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마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어떤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것으로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니 뭔가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이 뭉쳐야 되고 뭉칠 거리를 하나 찾은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세 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어떤 분의 말씀에 더 동의하실까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 쪽의 좌장으로 인정받는 분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정성호 의원의 반응이 가장 정상적이죠. 저 정도 발언하시면 되지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나 또 박찬대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가볍다. 그리고 뭔가 이 정치적으로 한 건 하겠다는 의도 이 정도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하는 말 한마디예요. 네. 그럼 이런 의혹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럼 다 국정조사하고 뭐 TF 만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정치 현실이 상당히 저는 안타깝고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이제 김기현 의원이 아까 언급한 내용도 방송에서 나오던데 네. 김기현 의원 국정감사라든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더 센 말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역사를 보면요 단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심이 되면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이자 명령인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육하 원칙에서 한두 가지는 좀 비는 건 있긴 한데 누가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 인물이 등장하고 그럼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이 다 드러나. 그리고 언제 했느냐까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 ne용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축적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실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들의 판단도 들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들어오냐면 또 다른 제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돼서 물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 아니라고 했고 거짓이라고 했고 뭔가 왜 이런 의도를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뭐냐면 거기 안에 있는 내부자의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첼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놀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당사자에 나왔던 인물 한 사람을 또 탐사해서 인터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당사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들어가 있고 한동훈 장관도 있고 또 김현장이라는 변호사도 있다고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불거졌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것이 이제 단초가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제보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또 축적의 시간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연일 이제 반박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얘기 있는지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말처럼 새벽 3시에 로펌 변호사와 대통령하고 같이 노래를 불렀으면 직을 걸어야 하는 게 맞다.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차원에서 직을 거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런 곳에 갔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나온 입장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입장문은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배포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는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주장한 야당이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라는 덧붙였고 그리고 야당이 지금 황당한 저질 가짜 뉴스를 보란 듯이 재생하고 있다. 불편한 자신의 어떤 심경도 심적 상태도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진위 여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의혹 제기만 돼 있는 상태고 그 의혹 제기에 나와 있는 뭐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는 뭐 육하 원칙이 어느 정도는 나온 것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실제 그 더 탐사라는 유튜브 방송도 채널도 어디서 있는지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혹 제기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건 이종우 평론가께서는 어떤 시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건 정치가 점점 이렇게 네거티브로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부각시키면서 정쟁으로 이끌어지는 것 이건 굉장히 저는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저 그렇게 동의해요. 하지만 정치라는 거는 사실 앞으로 나가야지 자꾸 뒤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보시자고요. 선거 기간 내내 우린 네거티브를 많이 겪었습니다. 뭐 무슨 줄리 의혹이니 뭐냐 하면서 그러면 선거가 끝나면 승복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뭐냐면 민생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갈 것인가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의혹 하나가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TF 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계속 이런 의혹이 하나 또 제기되고 또 제기되고 하다 또 이쪽에서는 방어하고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정치는 계속 이러면서 선거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로 계속 점철되는 그런 정치로 국민들이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이 뭐 일개 그런 로펌과 함께 술을 마시는 어떤 그런 광경의 제보가 있었다면 저는 육하원 측의 한둘이 아니라 육하원 측의 60배라도 철저하게 다 검증을 하고 보도를 했어야 됐다. 그게 사실은 정쟁 맞는 길이다. 왜? 한쪽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게 확실한 증거를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하원 측에 한두가 없더라도 뭐 의혹 제기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네거티브로만 앞으로 계속 흐를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김지진 변호사와 장유미 변호사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 게 그 35명에 달하는 김앤장 로펌 변호사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게 지금 더 탐사의 의혹 제기 아닙니까?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였고 그렇다면 35명의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변호사업계에서도 이 얘기들이 좀 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두 분께? 김지진 변호사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큰 소문이 있다고 하면 실제 뭐 서초동에서도 좀 얘기들이 돌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 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앤장 변호사들이 여기에 연루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 조금 첨언하자면 저는 약간 조금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육하 원칙에 뭐 어긋나는 점도 있고 뭐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런 음험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단어들이 총 동원되는 거를 보면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청담동, 그다음에 뭐 모 백화점 뒤편, 그다음 관련 뭐 첼리스트, 그다음 심지어 이제 김앤장 변호사. 제가 볼 때 김앤장 변호사님들 굉장히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사건만 터지면 이렇게 김앤장 변호사, 김앤장 변호사 계속 소환이 되는데 조금 이런 면, 그러니까 뭐 딱 이게 막 음모다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이 이걸 왜 국정감사장에서 의혹 제기를 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런 유사한 녹취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조작됐는지 이 당사자의 음성이 아닌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 첼리스트라고 지목된 이 여성의 오빠가 이거는 음성은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정 성립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면 첼리스트와는 그렇습니다. 통화를 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일단 1차 관문을 넘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고받은 대화인지 그 얼마나 믿을 만한 증명력을 따지게 되는데요. 그때 통화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첼리스트와 상대방인 전 남자친구, 그 당시에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새벽 3시였어요.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너 무슨 일 때문에 연락이 그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체험한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재판 과정 중에 증거로 현출됐을 때 증명력이 전혀 없다, 거짓이다, 날조다 아마 법원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있었고 누군 무슨 노래를 불렀고 어떤 상황이었고 아마 이 취재 차원에서는 실체적 진실관계에 접근하는데 당연히 장애가 있습니다. 이 첼리스트라고 지목된 여성 얼마나 또 겁이 나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날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최소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 자, 그럼 등장인물이 그 술을 같이 마신 사람만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수발하기 위한 종업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3시 이후에 아마 대리운전 기사들도 엄청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럼 그 골목이 그 지역이 골목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닌데 게다가 대통령이 거기를 갔다고 하면은 경호 인력이 엄청나게 붙어요. 한 명이라도 다른 목격자를 한번 데려와 보세요. 이걸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그 단어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 하나를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최고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기로는 이 우리 정치 상황 너무 정말 안타깝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밖에 저는 못해요.
추가적으로 그 이제 진술 내용, 그 첼리스트 분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 이분이 이제 법원에서 정말 이게 법원에서 재판 과정이라면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이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뭐 위증죄나 이런 위헌 부담을 과연 안고도 이분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항상 우리가 상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역사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성적 판단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전화했던 첼리스트가 너무 놀라서 전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뉴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첼리스트를 잘 아시는 거. 저는 몰라요. 그렇게 아니, 왜 깜짝 그러냐면 놀랐다는 거를 어떻게 아니 그렇게 거기에 생생하게 거기에 나오잖아요. 더 탐사 보도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니까. 얘기한 그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남자친구한테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걸 봤을 때 너 이 상황을 얼마나 놀랐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민주당의 네거티브 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게 너무나 많아서요. 나경원 의원의 피부과 그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 언론 매체들한테 유죄가 성립이 됐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생태탕 얼마나 그때 시끄러웠습니까? 하지만 생태탕과 관련돼서 지금 뭐 증명이 된 게 있습니까? 근데 일단 던지고 보자 해놓고 아니면 말고 하고 그 선거를 그냥 지나왔던 것들. 그런데 그것이 역사로 남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네거티브 때문에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이 역사에 남는 그런 순간들도 참 많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탐사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그 의혹 제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을 상당히 할애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거나 또 추가적인 내용이 드러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살 낮추는 그런 법안을 발표했거든요. 목소리 듣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엄벌주의나 연령 하향이 주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년 범죄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보호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내릴 바에는 시원하게 10살, 11살로 내려야 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13살을 그냥 연필로 그냥 중간점을 찍은 것은 아니고요. 헌법 소년 중에서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릅니다. 사실 이렇게 연령을 낮추는 거는요.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충분한 일이죠.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야 모두 찬성하잖아요. 대선주자 모두 찬성하잖아요.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했고 불철주야 몇 달 동안 연구를 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70년 만에 이제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뭐 13세 적절하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몇 가지 뒷받침할 만한 이제 논리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촉법소년 이제 범죄가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 네. 뭐 2020년, 21년 대비 한 60%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촉법소년 관련해서 이제 좀 연령대가 미묘한 게 아까 이제 한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왜 10살, 11살은 안 되냐 그랬지만 실제로 13세와 14세의 그 범죄 비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13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고 적정한 연령대를 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13세만 잘못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소년법이나 이런 걸 적용하는 양태를 봤을 때는 실무에서는 아무리 이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를 해서 또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법이 완전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작진에게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동훈 장관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이렇게 1살 낮췄다라는 게 이 아침 뉴스에 아이템이 되는 겁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의 이 신통방통에서 뉴스에 다뤘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핫 이슈를 다루고 그랬던 뉴스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1살 낮췄다라고 하는 게 신통방통의 제작의 뉴스의 방향의 취지에 맞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제작진들 한번 상의해 보세요. 전체적인 드리겠습니다. 신통방통의 흐름의 정치 이슈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 지금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선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박성준 거예요. 의원님. 네, 일단 한동훈 장관. 아니 맥락을 보세요. 대해서 맥락 지금 친통방통 그동안 했던 뉴스의 맥락에서 이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제가 이런 제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뉴스가 돼요? 여기서 친통방통이. 자, 저희도 매번 정치권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그걸 짧게라도 보도해 드리는 게 또 저의 의무이고 또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하는 게 소명이듯이 저희도 그게 저희 소명이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70년 만에 법이 개정되고 촉법소년 연령이 1살 낮아진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띄워주기 위한 그런 저희의 제작진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다음 주제 저희 갈 텐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또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 2인자였던 지금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를 하면서 그 배경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영상부터 보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의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조상준 형사부장입니다. 국정원장께서 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으셨고 면직 이유나 의원 면직의 이유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국정원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직 시기에 여러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고 또 한동훈 장관과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2006년부터 인연을 맺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또 변호도 맡았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돌연 왜 사퇴를 했을까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음주운전 얘기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그리고 국정원장과 좀 서로 다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뭐가 맞는 겁니까? 저도 알 수는 없죠. 윤 대통령과 조상준 전 기획실장이 기조실장이 인연이 깊다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물론 인연이 깊겠죠. 그것보다는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얘기는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물론 원장이 있지만 인사, 조직, 예산 전 부분에 걸쳐서 국정원의 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치를 반영을 해서 임명이 됐다. 근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하게 됐는데 아마도 국정원 내부의 어떤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뭔가 국정원장과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사의 표명 과정이 좀 통상적이지 않아서 아마 의혹이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국정원장은 모르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해서 대통령실에서 그 사의 표명 사실을 국정원장에게 나중에 얘기해줬다 이 얘기인데. 그리고 또 국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시점도 그렇고. 근데 일단 국정원 기조실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고 다만 시점이 국정감사 앞둔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면요 이런 거잖아요. 어느 조직에 갔을 때 실세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의 국정원장은 김규현 국정원장 아니에요? 외교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외교안보 수석도 했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누구냐면 조상준이라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변호인 김건희 여사를 변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국정원장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까? 조상준 기획실장의 힘의 무게중심이 거기에 실린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에 관련된 모든 일을 조상준 실장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러났잖아요. 임명할 때도 조상준 실장을 임명할 때 왜 검사 출신이 저렇게 했을까? 결국은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국정원을 장악하기 위한 인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조상준 실장이 그만뒀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이 잘못된 거구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조상준 실장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만뒀거나.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원에서 최고 실세가 조상준 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갈 때도 왜 나갔는지를 정확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추측설이 난무하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취임한 지 6개월도 채 안 된 국정원의 최고 실세가 그만뒀다? 그럼 권력 내부 투쟁인 건가? 아니면 실력이 안 돼서 저거 그만둔 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국정원과 대통령실에서 연결했던 안보실에서 연결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탈북했던 그 어민들 북송했던 문제라든가 이런 외교안보의 문제를 국정원과 대통령실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가? 원래에 추진했던 내용과 아닌 다른 내용이 나와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건가?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준 여러 해석이 돼. 왜 그렇겠습니까? 실세가 나왔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의 모든 일이 조상준 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해석이.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상준 전 실장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원의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국정 비서실장 면직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자,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표가 수리되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앞서 윤희석 대변인께서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25일에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합니다. 국정원 소속입니다만 아마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장 26일 어제 면직 처리가 됩니다. 국정원장은 몰랐다고 합니다. 사의 표명을 안 했다라고 하고 대통령실이 국정원장에게 통보가 됐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가라는 부분에서 일단 의문점이 있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돌연 사퇴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아직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고 건강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기조실장은 대통령의 측근이 아닌 적이 없었다. 최측근이 모든 정권에서 최측근을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YS 때 누구였냐면 강재섭 의원. YS에 가장 믿던 의원이에요. 또 DJ 때는 이강래 의원, 또 문희상 의원, 또 서동만 교수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진보 성향의 교수를 또 임명을 했고요. 그러면 사실 최측근을 해서 이 조직의 가장 큰 권한이 두 가지잖아요. 예산하고 이 인사입니다. 그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측근 맞습니다. 어떤 정권에서도 최측근이 같고요. 하지만 대통령이 최측근을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는 기강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사실은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기관이 기강이 무너진다, 령이 무너진다, 원장의 령이 무너진다라는 건 사실상 국정원의 그런 어떤 사기 문제도 있고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했다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가장 어떤 조직이건 취해야 되는 그런 그 단계가 있거든요. 저는 국정원장한테 당연히 그 사의를 표명을 했었어야 됐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한테 직접 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더 저도 박 의원처럼 해명이 더 필요하다. 그럼 그만큼의 해명을 더 하면 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중한 업무가 감당하기에 좀 적절치 않았다. 건강상의 문제, 일신상의 이유, 지금까지는 이런 수준에서 해명들이,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앞서 저희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인방을 향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이미 구속됐고 거의 매일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 역시 출국 금지된 상태죠.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던지라고 지시한 것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도 검찰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영상부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밖에 붙어있대요. 안 가면 주소할 때 핸드폰 전화가 안 닿는 같은데요. 압색과는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그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 다 이야기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다리 동원의 건물 주변 수색까지 나섰지만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영상본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검찰이 당시 휴대전화를 회수해서 포렌식을 했습니다. 분석해봤더니 정진상 실장이 전화를 시도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좀 드러났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확인된 바로는 새벽 5시부터 6시 53분 사이에 지금 전화를 3번 걸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 문자를 보내죠.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 8시 8분에 통화가 됩니다. 7분 39초를 통화하고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때 지시했던 내용이 바로 휴대전화를 버려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압수수색 전후로 정진상 실장만 통화한 것이 아니었고 김용 부원장도 통화를 했습니다. 9월 24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김용 발신으로 혹은 유동규 발신으로 짧게는 1분 20초, 길게는 6분가량 되는 5분 51초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28일 오후 11시쯤에는 페이스타임으로 김용 발신으로 5분 17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때 병원에 입원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본인이 들었고 김용 부원장이 들었고 당시 이정수 중앙지검장과 이야기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보도가 됐었죠. 물론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사실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과 그리고 김용 부원장과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일단 정진상 실장과의 어떤 통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전화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한 언론도 많고 또 그렇게 판단한 국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두 가지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두 가지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는 정진상 실장과 또는 김용 부원장이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다. 네. 그러니까 구명보다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조언해 주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황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날이 압수수색 날인지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예, 네. 압수수색 날이잖아요. 압수수색 날 그 아침에 새벽에 몇 번 전화를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은 아마도 압수수색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했을 테고 가장 중요한 건 압수수색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어떻게 높다.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앞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또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진상 실장이 지금 그 검사장과 술을 먹고 있는데 구명과 관련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김용 부원장이 했다라고 폭로를 그렇죠. 해서 네. 그 내용과 좀 더 연관시켜 보면 그 검사장을 통해서 압수수색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받았다.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 네. 그런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날 새벽에 저렇게 전화를 한 것과 연결시킨다면 그 부분도 사실은 수사의 선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경기도 국감에서 했던 발언이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약을 네, 먹었다는 정리해 얘기는 주십시오. 들었지만
그 얘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인사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신문에 네. 뭐 누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 뭐 장유미 변호사님, 네. 어떻게 정진상 실장은 압수수색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 지금 알 수 있었다라는 정황은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부분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을 때 그 전화를 한 그 시점이 압수수색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어서 이게 추정이고요. 압수수색을 정말 미리 알면 최근에 쌍방울 사태에서도 관련자들 다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일정이 알렸다가요. 이건 굉장한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지만 그 휴대전화를 던져라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동규 씨의 8시 폭로 8분에. 내용이죠. 그리고 한 10여 분 뒤에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하거든요. 일단 그거는 저는 일단 팩트라면 당연히 짚어야 되고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규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의존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도요. 실제로 접촉했다는 최종 관문은 유동규 씨 한 명입니다. 유동규 씨로서는 본인이 이 돈의 최종 기착지가 아니라 흘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재판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 발언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본인이 뭐 천천히 말려서 뭐 죽이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억하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술들 그리고 무슨 여러 방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지진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김용 부원장만 일단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남욱 변호사, 그다음 정준영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술이 일치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 진술이 일치하는 게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시킨다는 거는 그래도 거의 뭐 어떻습니까? 법원에 네. 갔을 때는 증거로 좀 채택되고 가능성이. 네, 맞습니다. 이제 법원이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뭐 이게 구체적이지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하지만 과연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진술을 했는지 이거에 관해서도 법원에서 좀 신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런 사례에서도 지금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의 신빙성은 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근데 제가 뭐 한 말씀 이 내용에 대해서 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남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만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 시장할 때 진짜 로비했는데 하나도 안 먹히더라. 난 사람이다 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남욱 변호사는 그러잖아요. 10몇 년 동안 로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러니까 남욱이나 김만배가 얼마나 그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들이 얘기하는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씨알도 안 먹혔다. 진짜 난 사람이다. 하나도 안 먹히더라. 그런 거 봤을 때 그 당시의 진술과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지금 내용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얘기한 우리 변호사님들이 진술의 어떤 신빙성, 일관성 얘기하는데 과거에 그 자기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의 내용은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된 과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을 때 어떤 게 진실일까? 어떤 게 진정성이 있을까? 신뢰성이 있을까? 그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씨알이 안 먹힌 결과가 조단이 이익을 가져간 거예요. 그 발언을 언제 했냐가 중요하죠. 다 끝난 다음에 했느냐, 언제 시작할 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역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남욱, 정영학 이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도 많고. 근데 남욱 변호사가 한 말 중에 굉장히 불리한 이재명 시장에게 불리한 발언도 많아요. 이를테면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장동은 유동규 그다음에 이재명 이 사람들의 각
이 각을 만든 거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천억설도 거기 나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한 말로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이 전하는데 천억만 만들어 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 다 많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취사 선택해서 이것만 갖고 남욱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연결시키기에는 참 이게 이 녹취록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죠. 검찰이 현재 지난해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8억 원대의 정치 자금이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이어지는 이 루트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2년 전에도 35억 원대의 자금이 똑같은 경로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이 35억 원, 불거진 35억 원도 혹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김진진 변호사.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바꿔 생각하면 처음에 이제 이 8억 원대의 정치자금, 또 방금 말씀하신 35억대 정치자금이 동일한 경로, 그러니까 똑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자금이 흘러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하나는 그럼 8억, 예를 들어 이 중에 하나는 뭐 정치자금이고 하나는 정치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예. 장 변호사 어떻습니까? 일단 이 돈과 관련해서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일치하는 것은 유동규한테까지 갔다라는 것에 일치하는 겁니다. 돈을 만든 경위. 이 남욱 변호사의 심부름, 돈 심부름을 했다는 이모 이사라는 사람,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다 뭐 김용을 유원홀딩스에서 보기는 했지만 돈이 건너가는 걸 본 건 아니고, 우리는 돈을 김용한테 가도록 만들어줬다라는 취지예요.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느냐는 완전 연결고리가 굉장히 흐릿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증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설사 김용 씨가 돈을 수소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걸 이재명 대표가 인지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네.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속도를 내는 거, 이 다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걷어내면 이 검찰 수사의 속도, 방향 사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진술이 단순히 일치한다라고 해서 이 혐의 입증이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 새로 나온 오늘 아침 보도된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을 저희가 빠르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신문은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탄약고 이전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또 등장합니다. 민간 공모 1년 전에 컨소시엄을 이미 꾸렸다. 결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청과 상당한 교감이 사전에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새롭게 보도가 됐습니다. 다음 신문은 중앙일보입니다. 유동규, 남욱, 정민용 대선 자금 대책회의를 했는데 돈가방도 준비를 했었다. 그리고 이 돈가방, 돈을 담았던 그 돈가방은 지금 이미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회의냐? 바로 대선 자금. 김용 부원장이 지난 2월에 요구했던 20억 원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회의를 수차례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앙일보 하나 더 보시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선급금 43억 원을 받았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제공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자, 김용 부원장이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20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20억 원을 왜 요구했을까? 물론 광주를 돌고 있다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라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아마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동아일보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에 2020년에는 애도 돈을 줬다. 명절마다 고가 선물을 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은 2014년에 5천만 원을 정진상 실장에게 줬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게는 1억 원을 줬다라는 내용과 2021년에 8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선거 자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그 돈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아닌 2020년에도 그것도 정진상 실장에게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추가가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이 갔다는 내용. 그동안에 수차례 어떤 교류들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런 여러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자주 나오는데. 뭐 다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지금 뭐 대여섯 번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의혹들이 점점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수사가 다 맞춰지지 않았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언가는 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에서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실체적인 부분을 보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봐요. 이 정도 나왔다면은 당, 야당, 민주당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의 진로를 생각을 하시고 이재명 대표 당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일로 촉발된 이러한 사법 리스크와 그것과를 분리해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형적인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이제 전략인 거죠. 당 대표의 부분, 개인적인 부분하고 민주당을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앞서 그 이종근 평론가 얘기했는데 정치가 미래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미래 청사진을 했으니까 민생 정책 제대로 내놓은 게 있습니까? 한 거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 탈탈 털어가지고 이 잡듯이 해서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만 전개하겠습니까? 역사적 퇴행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야당 탄압이라든가 언론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정말 중요한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을 둘러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지금 하단에 나갔죠. 이재용 부회장이 10년 만에 삼성 회장으로 취임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이건희 회장 2주기 행사 때 참석해서 별다른 메시지는 없었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 오늘도 별도 취임식은 없이 회장에 취임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삼성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